안녕하세요.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들어왔죠. 이제 보름 넘게 제가 방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방송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자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뭐 할 일은 많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이 못했죠. 최근에 뭐 북한에서 뭐 7차 핵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가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 시험도 자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에 그 제가 일전에 그 남북 관계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또 조미 관계 문제도 이렇게 뭐 회담으로 정상회담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북한에서 그 핵시험은 다시는 진행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북쪽 인민들도 그렇고 북쪽의 최고 지도자도 그리고 노동당도 북쪽의 집권당인 노동당도 이렇게 그 인민들 여론을 많이 살핍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핵시험하는 걸 인민들이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찬성도 하고 했었죠.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북쪽 사람들이 하나의 그 공통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미국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자. 이런 이유에서부터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북쪽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북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미 정상회담이 좀 더 발전해서 정말 조미 관계가 풀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뭐 이런 단계까지 발전이 계속해서 됐다면 그러면 북쪽 인민들도 계속해서 핵시험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핵시험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 관계가 풀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핵시험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미회담이 다 깨지고 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위치로 돌아갔죠. 이런 상황에서는 북쪽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핵시험 계속하자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하게 핵무장국가라는 그 인정을 받아내자. 이런데 북쪽 사람들이 다 이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북쪽의 노동당에서 조선노동당에서 열심히 선전할 겁니다. 북쪽 사람들한테 핵시험을 해야 될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을 할 거거든요. 그런 선전을 통해서 북쪽 사람들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네, 핵시험을 또 해야 되네 하는 걸 북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북쪽은 7차 핵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북쪽에서 이제 핵시험을 언제 할 거냐, 그리고 또 이번에 7차 핵시험은 어떤 시험이 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미천한 저희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 쪽에서 언제 핵실험을 진행할 거냐, 그걸 알자면 지난 기간의 이 과정을 봐야 되겠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던 지난 기간의 과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하나의 핵 개발 과정에 대한
그런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이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북쪽에서는 그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시험들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계획을 세운다. 우선 이런 뭐 국방과학원에서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담당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언제까지 이걸 집행할 것이다 하고 집행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원들이 회의에서 토론을 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완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 이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이제 뭐 탄도미사일 연구를 맡은 그런 연구 집단의 당원들이 모여서 또 혹은 당원들뿐 아니고 이 근로단체 조직까지 다 모여서 하면 그런 걸 보고는 공개당 회의라고 부릅니다. 공개당 총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공개당 총회에서는 다른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뭐 직맹이라든가 청년동맹이라든가 여맹이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그 동맹원들까지도 다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발언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토론에 참가해서. 그런 공개당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탄도미사일 연구를 마칠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자 하면 대체로 계획은 그 집행 날짜는 언제를 잡냐. 북한의 기념일을 잡습니다. 북한의 기념일이라고 하게 되면 뭐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야기하면 1월 8일 뭐 김정은 위원장 생일, 그다음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 4월 15일 뭐 김일성 생일,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7월 27일, 8월 15일 뭐 조국해방날, 그리고 또 구구절 9월 9일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또 12월에 가게 되면 또 있습니다. 12월 27일 헌법절이거든요. 이런 계기점들을 집행계획서의 결정 날짜로 박는다.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10월 9일에 했죠. 물론 2차 핵시험은 5월 25일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4월 25일 인민군 장건절을 그 계기로 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4월 25일 인민군 장건절을 셌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 준비가 미흡해서 한 달 후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2월 16일이면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생일 전까지 핵시험 준비를 마치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월 10일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생일까지 우리가 4차 핵시험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기념해서 핵시험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했을 거고요. 5차 핵시험은 2016년 9월 9일에 진행을 합니다. 이건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죠. 그리고 6차 핵시험도 9월 3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차 핵시험과 2차 핵시험 사이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되죠. 그 다음에도 한 3년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16년 4차 핵시험은 또 3년 정도 차이가 있죠. 이렇게 4차 핵시험 이전까지만 해도 3년 정도의 그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차 핵시험부터는 1월에 진행을 했고 9월에 또 5차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2016년 9월에 6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4차부터 시작을 해서는 1년 전에 저 핵시험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3월부터 지금 현재 남쪽 갱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 이전에 7차 핵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렇다면 7차 핵시험은 어떤 시험이 되겠냐? 이걸 봐야 되겠죠. 북한은 2010년 10월에 원심 분리기를 공개하게 됩니다. 원심 분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핵탄이라는 것은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원심 분리가 있어야 무기화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핵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핵 폭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핵물질을 썼는지, 그리고 또 비축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핵시험까지는 플루토늄탄이 양적 중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게 되면 3차부터는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핵융합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또 중폭 분열탄 시험을 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질적 증대 수준에 들어갔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핵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차 핵시험을 진행하려 하게 되죠. 그리고 5차 핵시험, 6차 핵시험에서 북한에서 뭐라 말하냐면 ICBM 장착용,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의 질을 증대시키는 데서 성공을 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핵탄의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차 핵시험은 핵탄의 소형화 시험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차 핵시험은 어떻게 될 거냐? 7차 핵시험은 이제 소형화를 했으니까 소형화된 수소탄, 그 핵탄의 성능을 검열하는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 핵시험 곧 진행하겠죠. 7차 핵시험에서 소형화된 수소탄의 성능을 검열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겠습니까? 8차로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 8차 핵시험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8차 핵시험 뭐 갱도 뚫고 할 필요 없으니까요. 갱도를 보수하고 할 필요 없고 8차 핵시험은 ICBM에 대륙간 탄도 로켓에 소형화된 수소탄을 싣고 태평양상으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상 상공에서 공중 핵시험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끝이 나는 겁니다. 현재 미국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핵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이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자, 북한은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나요? 그렇게 하고 2020년 1월에 국경을 봉쇄하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0년, 2021년, 지금 2022년입니다. 자,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지금 자체로 국경을 봉쇄하고 살아왔습니다. 국경 봉쇄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가 한 국경 봉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어떠한 경제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국경을 봉쇄하고 우리절로 살아가고 있는 걸 너희 눈으로 보라. 몇 년 동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제재.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제사회가 마찬가지죠.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못하죠. 북한을 치어들어가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국가는 누구도 담보 못하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뭐 말로만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까요? 그러니까 7차 핵시험은 소형화된 수소탄의 성능을 검열하는 시험이 될 거고 8차 핵시험은 태평양상에서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제사회가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우선 북한의 핵물질을 이제는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이 가져온 후과입니다. 이거는. 이 하노이 회담 때 북한에서는 인민 생활에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만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게 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핵물질 생산 설비들을 모두 영구히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들은. 그러면 핵물질이 증가만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나?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이런 탈북자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탈북자들 말 자꾸 듣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 이런 오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핵무기를 왜 가지고 있냐?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핵무기를 가지자고 하는 이유는 동등한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핵무기 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게 되면 우리도 너희같이 똑같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북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북한이 어느 만큼 핵물질을 가지고 있냐 하는 이젠 그런 검증 단계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한 핵물질이 그 증대를 막기 위한 그런 대화만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현 상황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 그런 정치인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겠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어떤 국가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남한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는 나라입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2021년 장년도입니다. 장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아프간에서만 한 게 아니고 리비아, 이라크, 미국은 다 철수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뭘 말해주고 있냐? 미국 이제 손 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탈레반하고. 수많은 돈, 천문학적 돈을 거기다 퍼붓죠. 그런데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장비들 그대로 다 놔두고 출소하잖아. 사람만 나온 거죠. 그건 뭘 말해주고 있냐? 자기들 말로는 탈레반하고 싸우는 아프간 군대에다가 우리가 무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아프간 군대 애들이 뭐라 했습니까? 미군 기지가 조용해서 우리 들어가 보니까 사람 다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도망친 겁니다. 그럼 진 거죠.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할 때 탈레반하고 이렇게 약속 받아낸 게 뭐냐? 앞으로 너네 우리 미국을 적대하지 말라. 이런 약속을 받아냈어. 탈레반이 먼저 대화를 하자 우리하고. 너희들이 우리 아프간 땅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적대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프간 정부는 제치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떠나면 우리를 적대시하지 마. 너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뢰를 둘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제 타격하고 쳐들어옵니다. 제가 이미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특수전사령부 거기 애들 자기 그 부대마다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지역들. 그러면 이제 전술핵 배치하면 남한에 비밀이 있습니까? 언론이 다 떠들지 않습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전술핵 배치하면 어디다 배치한다는 거 다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치죠. 거기부터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해서 일시에 쳐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 전술핵이 모두 북한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상황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야, 우리 국군은 바보냐?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쏘면 되잖아.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말입니다. 꼭 전쟁을 해야 돼. 꼭 싸워야 될 명분. 그리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판에 나가서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북쪽 사람들은 다릅니다. 꼭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선 먼저 북한이 조선노동당에서 선전을 하겠죠. 선전선동이라는 걸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전선동부가 선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선전을 하냐?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될 이런 정의전쟁을 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가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핵 전술핵들을 모두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북쪽의 인민들은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그 참혹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하고 계속해서 선전을 하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미국은 철저히 원수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북한은 군대에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전사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전사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 간부사업 할 때 간부사업 문건에 써 있습니다. 그게 항일혁명 투사, 반일 애국 투사, 그리고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 전사자, 사회주의 애국 열사, 이런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제일 먼저 쓰십시오. 간부 이력서 두 번째 장에 가족 및 친척 관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및 친척 관계를 쓰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이렇게 쭉 이게 순서대로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뛰어넘고 집안에 우리 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 하면 삼촌을 먼저 쓰는 거죠. 우리 큰아버지가 전사를 했다 하면 큰아버지 먼저 쓰고 할아버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전사 가족들에 대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남한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뭐 90년대 첫 영웅 김광철 영웅 하게 되면 그 친구 훈련하다가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덮었습니다. 몸으로. 병사들이 다칠까봐. 그랬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90년대의 첫 영웅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고, 공화국 영웅 칭호를 주고, 고향에 그 친구가 다니던 학교 이름을 김광철 영웅중학교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김광철이 동상을 씌워주고, 그리고 또 제가 군관학교를 다닐 때 우리 중대가 김광철 영웅이 우리 중대를 졸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중대를 김광철 영웅중대로 명명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입점검 때면 사관장이 그 출석을 부릅니다. 예, 출석 부른단 말이죠.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전입점검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냐, 사관장이 이제 김광철 영웅을 먼저 부른단 말이에요. 공화국 영웅 김광철 동지, 이렇게 하면 일소대에서 그 김광철 영웅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소대 부소대장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공화국 영웅 김광철 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너는 김광철 영웅이 공부하던 그 중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김광철 영웅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거죠. 군관학교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 그런 긍지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부대에 배치받아가도 또 김광철 영웅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철 영웅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은 보는 거죠. 아, 내가 조국을 위해서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를 해도 조국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국가가 대를 이어서 돌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 관계,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정세가 긴장되게 되면 북한은 탄원이라는 걸 하죠. 탄원. 이걸 보게 되면 대학생들이 복대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명 넘게 지금 탄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싸우다 전사해도 조국은 나를 잊지 않는다. 조국은 나를 기억을 한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영생의 삶이 뭐냐? 영생의 삶이 조국이 나를 기억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지난 기간 동안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사자들 가족들을 북한에서 어떻게 돌봤고, 그 자네들을 대를 이어서 어떻게 돌봤는지 그걸 자기들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전사자가 오죽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사자 가족들을 다 돌봤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걸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참 정말 그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우리 뭐 단편적인 실례로 몇 년 전에 그 목함지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함지뢰를 밟은 그 두 청년, 그 두 군인을 전상 처리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그 대기업에서 뭐 LG에서 했었죠. 그때 LG에서 뭐 구원을 하고 뭐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니 이건 뭐냐? 대한민국 뭐 늘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우리는 경제력이 이만큼 뛰어나고 그럼 돈도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은 징병제죠. 징병제면 국가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지키려면 너 나와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나왔으면 국가를 지키라고 국가가 불렀으면 그러면 그 친구가 군대에 나가서 사상을 당하게 되면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의 가족도 올 거지. 다 국가가 돌봐야 되는 게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문제는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죠. 국군 장병들이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만 국가나 국방부가 이런 전투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바친 그리고 전투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이런 군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국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